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쇼폼을 보고 있다. 이거는 정말 해마한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거죠. 쇼폼은 도대체 어디를 활성화시키는 매체인지. 사실은 이 책을 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그 교훈이 뭐야? 하고 제가 어젯밤에 물었거든요. 둘 다 읽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쇼폼 보지 말고 멍을 좀 많이 때려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쇼폼은 도대체 어디를 활성화시키는 매체인지 정말 불분명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감각 피질. 순수 감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초 감각. 말초는 아니지만. 아주 즉각적인 도파민 시스템. 뭐 이런 것만 계속 강화시키는 거라서 그거는 계속 강화시키면 그러니까 뇌가 무서운 게 가소성이라는 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다고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나쁜 쪽으로도 아주 잘 갈 수 있는 성질.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고 막 이제 나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악해지면은 저렇게 사람이 극악무도할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도 악해질 수 있는 게 뇌의 성질이기 때문에 나쁜 환경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면 뇌가 이제 거기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쇼폼을 자꾸 보게 되면 뇌가 쇼폼을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뇌로 점점 바뀌면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중독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도박 중독도 있고 행위 중독도 있고 또 밥 먹는 것도 행위 중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그 다음에 뭐 담배도 있고 술도 있고 그런 중독도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선조체라고 부르는 그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선조체 습관 기억이 사실은 좋게 말하면 습관 기억이고 이제 그게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데도 계속하는 습관이 되면 이제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로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독이 되려면 처음에는 자연적으로는 맛볼 수 없는 양의 도파민을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물질들, 마약 특히 이제 마약이라든지 막 아무 기대 안 하고 슬롯머신 땡겼는데 갑자기 뭐가 쏟아진다든지 이러면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죠. 거기서 여기 써주신 VTA라는 데서 바로 쫙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왜냐하면 시냅스에서 나올 수 있는 도파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약 같은 거는 그거를 억지로 막 인위적으로 막 1000배, 2000배를 나오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이 고갈 상태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못 견뎌하고 그럼 또 해야 되는 또 해야 돼. 중독은 정말 절제를 해서 들어가지를 말아야지. 그걸 한번 맛보게 되면 내가 나는 의지력을 극복할 수 있다. 그거는 뇌를 잘 모르는. 전전두 피질에서는 끊임없이 전전두엽에서는 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근데도 그냥 이 선조체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습관적으로 또 꽂고 또 담배 피고 또 뭐 도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주로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이 태초에부터 시작된 그 히스토리를 보면 도파민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어떤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벌레가 저쪽에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의 몸을 움직여서 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력이 이제 구현되려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파민이 그래서 뭐 쾌락의 물질이네. 그거는 도파민이 되게 억울할 수 있죠. 자기는 쾌락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인다는 거는 저쪽에 나를 이롭게 할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생존에 중요하죠. 생존에 중요하고 움직임에 중요하고 한데 인간들은 이제 살만해져가지고 생존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파민 분비에서 오는 어떤 플레저, 쾌락을 위해서 그런 장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쇼폼도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쇼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야 될 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서 생기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쇼폼이 좀 무섭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무서운 거는 그런 환경을 자꾸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게 다 사람들, 이 SNS로 장사하는 사람들.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못 빠져나가게.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중독시키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께서 쓴 거 내 인생을 쇼폼으로 만들고 싶으냐 아니면 감독판에 어떤 나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으냐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감독판으로 만들어야지 이왕이면 내 그냥 쇼츠로 보는 것보다 내 인생을. 근데 이런 얘기 막 듣다 보니까 우리 뇌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수님도 쓰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AI 시대가 되면 우리 뇌가 AI가 우리 대신 뇌를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유튜브의 제목을 보면 이제 의사 다 망했다. 이제 남는 직업이 없다.
이제 뭐 작업만 나왔다. 뭐 이렇게 AI 시대에 뭐 이렇게 유명한 많이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AI와 뇌과학 그리고 우리가 진짜 AI라는 게 우리가 우리를 정말로 우리 해마의 기능 편집해주고 또 우리를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일단 지금 AI 기술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오픈하게 얘기하는 분은 뭐 AI 기술 그 과학자 중에서도 얀 르쿠니니 이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지금 이거로는 불가능하다. 이거 좀 장사를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주 좋게 희망 장밋빛 이 미래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쳐도 저는 항상 이렇게 뇌가 맥락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맥락을 자기가 형성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감독판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정원에 비유해요. 항상 정원에 비유하면 자기가 이렇게 여기다가도 뭐 심었다가 저쪽에도 뭐 했다가 항상 관리하던 정원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안 예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 손때가 묻어 있는 건 너무 정원 가꾸는 게 정말 힘든데 너무 소중한 거고 매일 내가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 이제 AI를 뭐 정원을 공장에서 정말 예쁘게 해서 딜리버리 해주는 그 기술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 정원을 안 가꾸셔도 돼요. 그거보다 훨씬 예쁜 거 주문하시면 만들어서 딱 준다. 그러면 정원을 안 가꾸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원을 안 가꿔도 되면 뭘 하실 건가요? 물어보면 실리콘밸리는 지금 답이 없어요. 뭐 영생을 얻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생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이 머릿속의 기억을 모두 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게 옮긴 다음에 그걸 AI와 결합해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텃밭일 같은 걸 좀 해보셔야 돼요. 정원을 갖고 손에 흙을 좀 묻혀보고. 미국에 3년 동안 고생 이렇게 집 사셔갖고. 맞아, 엄청 고생했는데 그게 주는 희열이라는 게 만족감이라는 게 그게 뭐 영생이고 뭐고 하여간 이게 몸으로 뭔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볼 땐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만 뭘 자꾸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대체가 전혀 언젠간 뭔가 비슷하게는 가겠지만 우리 인간이 자기 손으로 느끼고 또 느끼는 감정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노을을 본 감정 손을 잡고 느꼈던 감정 이거를 AI가 대체할 수는 없는 거가 확실하죠. AI가 대체를 저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못하게 해야 된다. 그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연계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그러면 이제 뇌과학을 딱 내가 이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 뇌 훈련을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아주 많이 받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도 이제 조회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가 책을 좀 많이 읽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교수님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요. 전 어렸을 때 진짜 책 많이 읽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절대 안 읽어요. 그러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도 읽어보고 옆에서 읽어보고 다 했는데 우리 아이는 게임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게임도 책을 읽는 거하고 뇌가 비슷한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책을 일단은 읽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재미없게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일단 부모님들이 항상 다 읽었는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읽었어? 그럼 다 읽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다 읽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책을 읽는 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다음 거 읽으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내용. 아예 이 50권짜리 뭐 전집을 사주던지 그 안에 있는 걸 다 흡수해라. 약간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250권 사주신다면 다 읽으랬는데 다 읽긴 다 읽었어요. 저희 세대는 다 그 방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책을 읽건 뭐 게임을 하건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혹은 자기가 읽은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꺼내서 사람들한테 그 표현을 해가지고 한 방에 설득시킬까, 한 방에 전달할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서양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애한테 물어봐주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가만두면 맨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뭐 봤는데 뭐 되게 재밌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선 그렇게 안 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어가 주죠. 그러니까 나도 그거 봤는데 어쩌지 하는데
그 대화가 이제 없는 것 같아 교육자. 그 대화가 없이 책을 읽게 하면 애들이 안 읽죠. 네. 그 대화가 없으면 이걸 읽으면 내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있고 그게 한 2, 3년 정도만 훈련을 시켜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애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쭉 책이고 뭐고 자기의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는 장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데 해마를 적극적으로 쓰게끔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가 재밌게 내재적 동기로. 그렇죠. 그게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유치원에서 서양에서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책 읽으면서 책 읽다가 이게 딱 덮고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볼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막 손 들고 생각도 없으면서 무조건 손 들고 시키면 이제 그때서 생각하고 막 애들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들고 막 얘기하면은 그 미국에서는 막 아무 얘기나 해요 사실 막 아무 얘기나 하면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뭐 그리고 어떤 애가 얘기하면은 얘가 맞는 뭐 얘가 정답이네. 역시 뭐 누구는 잘하는구나.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인터레스팅하다 그러면 그냥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터레스팅 그러면 이거 재미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서. 인터레스팅 그러고 말지 뭐 배드 아이디어라고 그러진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걔가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자꾸 자기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나아지거든요, 점점. 근데 한마디 했다고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입을 닫는 거예요, 걔가. 마 그거 아니야 임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제가 여기 이제 상상을 위한 회상이라는 얘기도 썼는데 기억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뭐 시험 볼 때 그대로 꺼내가지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측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을 못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갖고 표현하게 그게 뭐 그림이어도 되고 음악이어도 되고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재조립하는 거. 세상 뭐라도 좋은데 그거 잘 편집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인출할 때 해마를 쓸 수 있게 하는 거. 경험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자꾸 표현하고 그리고 경험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그게 저는 항상 5살 이전에 엄마 아빠가 가장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애가 거의 제도권의 어떤 압박이 없이 자기 있는 그대로를 표출하는. 그래서 쟤는 동물원에 가도 탑기 앞에 한참 앉아가지고 보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아이의 뇌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키워주고 하다 보면 사실은 애의 적성이 되게 잘 찾아질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교육은 다 외주를 맡겨버리고 뭐 대치동에 맡기고 뭐 어디다 맡기고 뭐 여기 뭐 기억의 외주란 말도 있고 교육 그렇네 진짜. 사실은 부모님이 제일 잘하는데 이제 딴 선생님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애는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맞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이 책 꼭 보셔야 돼요. 교수님 근데 게임 있잖아요. 좀 민감한 얘기인데 게임과 독서가 비슷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신 분도 많은데 뇌 활동이 비슷한가요? 당연하죠. 게임 특히 이 전략 게임 같은 거는 그거를 이 마스터가 돼가는 과정이 거의 이 현실 세계에서 그 해마가 경험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스키마틱하게 이 룰을 자꾸 발견하고 자기만의 어떤 맥락 같은 걸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어프로치하고 상대방이 뭐 할지를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해마가 쓰이는 그런 환경이에요. 책 못지않게 독서 못지않게 그럼요. 보셨죠? 그 부모님들 뭐 너무 이제 게임만 몰두하다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게임이 이제 선조체가 습관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적당한 게임은 애들에게 게임맨 중에 또 선조체를 활성화시키는 그 게임들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옛날에 해볼 인베이더니 뭐 이런 저희만 알아요. 슈팅 게임, 디오스 뭐 슈팅 게임 같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오는 물체를 계속 막 네네. 아니면 뭐 테트리스 같은 것도 네네. 거의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이렇게 띡띡띡 테트리스를 잘 못 이제 초보자들은 이게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말로 하는데 이제 고수들은 그냥 거의 그 본능적으로 그거 하면서도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딴 거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해마도 쓸 수 있고 선조체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저는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게임하고 그러는 게 좋아서 게임을 하지 않고 이제 친구가 별로 없고 자기 친구는 다 온라인에 있고 그리고
달리 할 게 없어가지고 게임 방에 그냥 앉아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피라고 할까? 그러니까 게임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기 있으면은 사람도 엄마 아빠도 게임 하나 보라고 귀찮게 안 하고 뭐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도피해 있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 책에 초장에 다양한 경험과 그거에 따라 적응적 행동을 하면서 뇌가 자라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아마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도 가고 친구들과 뛰기도 하고 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요롭고 소중하게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온라인이나 전자 세계에서의 경험은 절대 현실 세계에 그거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온라인 타임하고 스크린 타임이라고 그러죠. 스크린 타임하고 현실 세계에 뭐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진짜 물리적인 것도 물도 뭐 물장구도 쳐보고 이런 게 밸런스가 되지 않으면 이게 온라인 세계에만 빠져 있는 것도 위험하고 현실 세계에 빠져서 아예 온라인을 모르는 것도 위험하고. 아, 하여튼 뇌를 갖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모든 사물을 조금 볼 수 있다는 게 참 즐겁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어두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곧 이제 조만간 5위가 될 사망 원인 치매. 심해. 치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집중력과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 그럴 때 가장 공포스러워하시는 게 치매 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집중력 떨어지는 거, 건망증 그리고 치매는 좀 다르죠. 다르죠. 건망증이 특히 이제 치매라고 오인하기 쉬운. 특히 그게 한 60, 70대 건망증이 오시면 다들 정말 걱정 많이 하세요. 근데 건망증은 뭐예요, 뇌에서는? 건망증은 사실은 뇌 과학자 중에 건망증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그 뭐라 그러죠? 에피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데 좀 가까운 걸 찾아보자면 이제 주의를 제때 주는 이제 그런 훈련 같은 게 점점 이제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망증이라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막 집에 이렇게 현관문 따고 들어오시면서 전화하면서 들어오시면서 그랬니? 그랬구나. 걔는 왜 그런데니? 그러면서 막 키를 아무데나 놔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주의력은 다 이쪽에 지금 대화에 집중돼 있는데 키는 노는 거는 아예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전화 끊고 좀 이따 나가야 될 때 이제 내가 키를 어디다 뒀지? 그러면서 키를 안 가져왔나? 막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치매인가? 막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대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 뇌는 그 컴퓨터하고 달리 에너지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은 거는 아예 처리를 안 해버리는 그런 필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히 물건 놓고 잊어버리는 건망증은 물건을 놓으실 때 한 3초만이라도 거기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그렇긴 한데 또 그것도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이 정신없는 분들은 맞아요. 일이 많고 특히 그러니까. 어린애들 막 집에 있고 이러면 들어오면 벌써 난장판 돼 있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 아비규환 막 이렇게 돼요. 머릿속에서 지금 뭘 해야 될까 막 네. 돌아다니는.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쁠 때는 자기가 뭐 했는지 맞아요. 회사에서 뭐 저도 일하다가 정말 바쁜 날에는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게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 전전두 피질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의를 주는 훈련 자체가 이제 점점 기능이 다운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잘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좀 그래서 교수님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렇죠. 즉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멍때리기, 무아지경, 약간 이런 것들을 좀씩 활용해야 돼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가져줘야 돼요. 제가 아시는 그 미국 교수님 중에는 예전에 경험한 게 막 이렇게 그분이 이제 학교에 오시면 바쁘잖아요. 막 이 사람도 소개시켜줘야 저는 강연도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너무 정신이 없대. 그래서 한 5분만 명상할 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 5분 들어가서 이렇게 딱 오시더니 딱 나오시더니 이제 됐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자. 그런 분 보면은 참 이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어. 자기가 집중에 흐트러질 것 같으면 저 초집중을 해야 되는 경기를 하는 그 박태환 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헤드폰 끼고 그것도 완전히 그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약간 디폴트 모드 같은 거를 약간 쉽게 말하면 멍때리기를 약간 무아지경을.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늘 들어와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비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스키 선수나 이런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뇌의 집중력을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아주 즉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걸 알고 있는 케이스고 또 건망증으로 많이 치매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왜 기억이 안 나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치매와 그런 거의 건망증의 차이는 사실은 그분한테 저분을 언제 만나? 저 사람이 내 옛날 초등학교 친구인데 지금 한 10년 만에 본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난다는 게 초등학교 친구를 그래도 기억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데 뇌는 쓸모없는 거는 다 그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고유명사가 사실은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운 뇌에는 아주 챌린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김봉남 그러면 그 사람의 모양새에 어디에 봉남이라는 걸 그거 집어와야죠. 서제스트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봉남하고 저 사람의 생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연결해가지고 외워놨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망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랑 치매랑은 좀 다른데 치매는 실질적으로는 뇌 구조적인 사실은 변형이 일어난 질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사실은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죽어나가기 전에 그 경도인지 장애라고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해마는 좀 그런 사인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무서움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좀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남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딘지 잠깐 기억이 안 난다든지. 플레이스셀 즉 장소 세포가 해마에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치매 분들이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런 거. 그러다가 맞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장소 세포가 그렇게 어디가 쉽게. 어딘지를 몇 초라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자리에서 한 얘기 또 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해마가 이미 기능이 굉장히 저하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조금만 들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는 한 잔 술로도 사실 필름 끊기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거 이제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 그런 게 약간 그 술을 안 마셨는데도 정상 생활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 이제 옆 사람이 볼 때도 야 근데 저 사람 아까 저 얘기 아까 하지 않았니?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또 하시는 분이 있거나 근데 그게 자주 오진 않아도 그러면 일단은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해마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이제 해마가 좀 위험한데 그냥 예방은 사실은 그리고 해마를 런던 택시 운전사처럼 크게 만들어 놓는 수밖에 없어요. 택시 운전사들의 해마가 큰 것도 택시 운전사들은 자기한테 탔던 손님을 거의 다 인상착의까지 자기하고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해요. 그 택시 운전사한테 가가지고 어떤 범인이 택시를 탔다. 그러면은 그 범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제 택시 운전사한테 온갖 할 말 못할 말 다 하죠. 이제 뭐 내가 뭐 어디 뭐 봉천동으로 간다 그러던데 그러면 봉천동에 가면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그게 해마의 어떤 그 크기와 관련돼 있는 거군요. 가장 좋은 해마를 크게 해주려면 뭘 해야 되나요? 해마를 엄청 써야죠. 엄청. 네. 책, 독서, 뭐 악기, 뭐 여러 가지인가요? 악기는 이제 선조체에 가깝고 근데 해마를 가장 많이 쓰려면 그날 있었던 일을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디테일한 기억을 꺼낸다. 일기 쓰면 되나요? 일기도 이제 디테일하게 써야죠. 오늘 밥 먹고 점심에 일하고 잤다.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더라. 뭐 그리고 그때 표정은 어땠더라. 그다음에 내 주변에 뭐 식당이었으면 내 주변에 누가 앉아 있었더라.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해마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단지 그걸 떠올리지 않을 떠올리지 뿐. 않을 뿐이에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뭐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관이 이제 뭘 막 신문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다 할 정도로 너 어제 거기서 뭐 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막 하면은 기억이 막 나기 시작해.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조사관들은 또 해마의 기억을 꺼내는데 아주 또 스페셜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훈련은 집에 예를 들어서 그 수사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퇴근하면은 여기 앉아봐. 오늘 혼나게요. 당신 오늘 뭐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라도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루를 다 꺼낼 필요는 없지만 자기한테 특징적인 사건을 디테일하게 꺼내는 습관을 하면 해마가 또 하는 기능이 그게 이제 회상이잖아요. 그렇죠. 회상을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은 그게 훈련이 되면 상상도 되게 디테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작가나 시나리오 만드는 사람이나 영화 감독, 봉준호 같은 사람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스토리 보드를 만화책처럼 디테일하게 그리잖아요. 모든 그렇죠. 씬을. 그런 사람들은 뭘 같이 겪어도 회상하는 능력도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던 뭐 하건 경험한 걸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훈련을 찾고 하면 해마는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행을 갔다 와서도 그 여행을 한번 곱씹어보는 걸 해본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기가 좀 어려워진 게 좀 슬픈 환경인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막 모임도 많고 저희 대학생 때만 해도 막 밥 먹으러 가면 막 학관에 우르르 몰려가고 막 우르르 그게 좀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몰려 있다 보면은 또 가만히 있기 뭐하고 그냥 어제 뭐 했냐 뭐 맞아, 했냐 맞아. 막 물어보고 어제 누구 만났잖아. 예, 뭐 소개팅 어땠냐 뭐 했냐 하면서 온갖 기억을 막 추악한 기억들을 꺼내고 그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리고 대화도 잘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그 옆에 가서 학생들한테 저 가서 좀 얘기하고 오라 그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가서 얘기하고 와 그러면 이게 빨라요. 대화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아, 그렇구나. 기억이 나올 통로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맞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이 지금 스크린 타임에 이렇게 만드신 훌륭한 기업가 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크린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 해마가 기억을 꺼낼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특히 이제 그 상황에서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쇼폼을 보고 있다. 이거는 정말 해마한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거죠. 아,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네요, 진짜. 제가 사실은 오늘 교수님께 말씀 듣고 진짜 재확인 받으면서 야,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누구한테 추천했냐면 뇌과학이 궁금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뇌과학 책이 제가 여러 권 읽어봤는데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읽기에 아니면 너무 사적인 내용이 없는 책도 많아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 그 중간에 전문가성을 유지하면서 그 어떤 흥미로움을 잃지 않은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을 뇌과학이란 학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AI 시대라는 거에도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교수님은 이 책 누구를 타겟으로 쓰신 거예요? 이 책을 그러니까 뇌과학을 전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차를 되게 오래 타고 싶은데 중고차로. 근데 차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카센터에 가면은 의외로 엔진 오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엔진 오일 갈아주세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뇌를 오래 쓰시고는 싶은데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예 모른다. 그런 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근육이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이 근육은 뭐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라도 어느 정도 아시면 사실은 나머지는 뇌가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은 경험해야 되는구나. 사람들한테 겪은 걸 자꾸 말로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만 알아도 사실은 치매도 예방되고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빛이 나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너무 이 패배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뭐 80대면 치매는 자연적으로 걸리는 거고 뭐 요즘에는 나는 외롭고 번아웃이고 난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자동차를 보면은 슈퍼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본인은 맨날 그 마트만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트 요거 갖고 저기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이거는 300km를 달릴 수 있는 차인데 맨날 40km로 이렇게 달리고 내 차는 안 되는구나. 본인이 안 밟으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그게 와, 진짜 그 정말 맞는 얘기네요. 공부는 뭐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슈퍼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맨날 40만 밟으면서 이건 내 차는 원래 40밖에 안 나가요. 이렇게 공부 얘기하시니까 교수님 여기에 엉덩이 힘으로 한 거 아닌가요에 대해서 통렬하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써주셨는데 진짜 잘 모르네요. 우리 뇌 사용법을. 그게 사회가 그렇다고 자꾸 알려준 거를 그냥 습한 거죠. 왜냐하면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까 오래는 앉아 있는데 그게 좋아하는 걸 하면 자연히 오래 있게 되는데 싫어하는 걸 하면서 오래 앉아 있는다고 뭐가 되진 않죠, 사실. 그러면 교수님은 이 책은 자기의 뇌를 잘 쓰고 싶은 분한테 그냥 일반인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몸짱이 되고 싶은데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고 싶다, 가볍게 그런 분들한테 권하는 책처럼. 저는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좀 어려운 책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딱 읽고 이런 큰 개념들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드밴스된 책 써주실 거죠, 그것도.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뇌과학이 좀
인기가 있으니까 번역서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읽었어요. 번역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번역서를 대개는 이제 영어로 읽기 때문에 영어로 읽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번역서를 읽으면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 이야기 하셨지만 아니고 생각이- 뇌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좀 어렵게 번역을 하시면 사람들이 뇌과학은 역시 어려워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서만 잔뜩 읽으신 분들이 대개는 뇌과학은 어렵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이제 깨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뇌과학에서 입문, 내 교양서로서 입문하고 싶다는 분에게 정말 적합한 서적이라 생각하고요. 또 교수님, 저도 사실은 교수님을 알고도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저희 의과대학에서도 몇 분 교수님이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문가가 쓴 책으로 가장 입문서로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서요 추천드리고요. 교수님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참 많은 공부가 됐고요. 또 저도 참 즐거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책 얘기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 좀 말씀 전해 주실 게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책 쓰면서 그 에필로그인가 어디다가 막 이렇게 멋있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뇌에 대해서 뇌는 뭘까, 뇌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예전에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말 중에 그 하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군대에서도 듣고 고등학교 때도 듣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일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 근데 자꾸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세포로 만들어진 장기 중에 이렇게까지 그 유동성 있게 가소성 있게 변화할 수 있게 만들면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막 펌프질하는 게 규칙적으로 해야지. 막 변형하고. 야 오늘은 좀 창의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생명이 위험한데 여기는 변화하는 게 사실은 뇌 디폴트고 뇌를 가만히 있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뇌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면 된다.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은 하면 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하면 된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저는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면 돼서 치매도 예방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은 수녀 스터디 보시면 깜짝 놀랄 거고 사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1.4kg의 뇌 그리고 860억 개 뉴런 그만큼의 또 여러 신경 지지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소성이 뛰어난 건데 알고 제대로 슈퍼카를 경충가도를 3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뇌를 만들기 위해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